당연히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이거 신뢰도 있는 거 맞아? 해봤자 맨날 틀리는 거 뭐 하러 해?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 반응들은 선거 여론조사를 대하는 일부의 시선입니다. 누군가는 성실하게, 누군가는 귀찮아하며, 누군가는 또 다른 호기심을, 누군가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선거 여론조사인 겁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여론조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주주의에 있어 여론이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정확히 파악해 표출시키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선거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뿐만 아니라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됩니다. 그만큼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역할 중 하나는 민주정치제도 보완입니다. 역사상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입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을 유권자가 직접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유권자들이 선거 등의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만 국민을 대변해야 할 소수의 정치인들이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소수의 정치인이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려는 것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430년 조선시대, 당시 민생 문제에 세심했던 세종대왕은 농지에 대한 새로운 세법인 공법 제정을 두고 백성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530년 전부터 여론조사는 정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죠. 오늘날의 정치인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에 있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유권자의 정책적 관심과 입장을 신속하게 파악해 그에 부응하는 공약을 개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공약은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하는 도구 중 하나인데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의 호불호를 확인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출마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도 여론조사가 활용됩니다. 여론조사는 출마 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후보자 중 경쟁력 있는 소수의 후보자를 압축해주는 여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난립하는 후보자 중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한편 정당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내 경선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선정할 때도 당내 경선을 대체하여 여론조사가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는 내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37.8%, 다른 사람들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50.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유권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유권자의 표심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밴드웨건 효과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선두 마차를 따라 수많은 마차들이 뒤따르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에도 비유가 되곤 합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이 행사할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 여론조사에서 선두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더독 효과는 투견장에서 상대의 밑에 깔려 지고 있는 개가 더욱 분발해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처지는 후보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지도가 낮은 후보나 정당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타인의 생각과 의견, 특히 지지도 결과는 투표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선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주는 등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 여론조사인데 왜 나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전체 유권자 중 일부만 뽑아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본조사인데요.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특징 등을 파악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된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 기간은 한 달 이상으로 투입된 인력만 약 3만 명, 그에 따른 예산은 약 94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선거 여론조사를 인구주택 총조사처럼 전수조사로 실시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여론을 반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론이 급변하는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전수조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 표본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권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이 표본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1,000명, 광역단체장 선거는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500명,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 표본으로 실시되는데요. 이렇게 적은 표본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 다양한 계층과 특성의 유권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 중 표본으로 뽑힌 사람들의 계층이나 특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유권자의 의견이 편향되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전국 유권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한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당연히 해당 정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때문에 표본을 잘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기본으로 진행되는 혈액검사를 예로 들자면 아주 소량의 피를 뽑고도 우리의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그 질이 균등해진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유권자에게 표본으로 뽑힐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즉 무작위로 표본이 선정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100% 정확한 여론조사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더라도 조사 방식이나 설계 등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언론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같은 여론조사 결과라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여론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공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론조사의 긍정적 기능은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재정 공표하고 공정한 심의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표 보도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 스스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여론조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선거 여론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 완전 정복을 위한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 2회편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거철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 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후보가 우위에 있는지 헤드라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지지도 결과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해당 여론조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파악하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갈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확인하는 것처럼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정보도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물론 이러한 정보가 어렵고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살피고 체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지 않을까요? 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유권자의 일부만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 표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표본 선정이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1936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주로 서민층이 지지하던 루즈벨트 후보와 부유층이 지지하던 랜던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었죠.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한 잡지사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당시 미국 가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1,000만 장의 엽서를 보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37만 명에게 응답을 회신받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랜던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여론조사 통계가인 조지 갤럽은 단 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루즈벨트가 당선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표본 규모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제스트의 여론조사를 신뢰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루즈벨트 후보의 대승으로 끝이 난 거죠. 무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37만 명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여론조사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표본 선정 때문이었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부의 명단을 사용했는데 당시 집에 전화가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었던 거죠. 랜던 후보를 지지하던 그 부유층이요. 반면 조지 갤럽은 표본 수는 적었지만 전화번호부에 없는 하층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렇듯 여론조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했는지보다 표본이 전체 유권자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부 명단처럼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본 추출 틀은 유권자 전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직접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리스트를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SNS 채팅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 표본 선정 과정 없이 일부 유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은 모든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할 때에는 치우침 없이 유권자 전체를 잘 포함하는 표본 추출 틀이 사용됐는지, 유권자 전체가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표본 추출 틀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보통 선거 여론조사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빠르게 변하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표본 추출 틀의 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화번호부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전화번호부의 등재율이 하락했고 점차 여론조사에 배제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표본 추출 툴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전화번호부 발간이 중단된 이후로는 집 전화의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한 표본 추출 틀이 사용되었는데요. 전화를 가진 모든 조사 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무작위 전화 걸기 RD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 전화를 사용하는 가구가 2013년에는 67.4%였던 것이 최근 2020년에는 27.6%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선 RDD만으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국민의 99%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 생성한 무선 RDD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RDD에도 한계는 있는데요. 국번으로 지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선 RDD와는 달리 무선 RDD의 경우 지역 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 지역 단위 조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말 그대로 실제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0505로 시작하는 가상의 번호로 변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성별, 나이별, 지역별 유권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도 작은 지역 단위까지 조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유권자는 약 4,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거 여론조사는 극소수인 1,000명의 표본으로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1,000명의 표본에 포함되는 유권자는 성, 나이,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표본이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지역의 유권자의 남녀 비율이 60대 40이라면 표본 1,000명의 남녀 구성이 각각 600명, 400명이어야 더 이상적이라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는 매월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에서 표본으로 뽑혀야 할 가장 이상적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사례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 사례수를 목표로 표본을 뽑는 거죠. 하지만 모든 계층별로 목표하는 표본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는 어떤 전화가 오는지 확인하고 수신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화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20, 30대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응답률이 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만 18세 상 유권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조사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조사가 조금 더 됐거나 또는 목표 표본을 달성 못했더라도 실제 해당 연령대의 인구 분포만큼 가중치를 줘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대가 조사가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본의 구성 비율이 실제 유권자의 구성 비율과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지면 통계적 보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심위에서는 이 차이가 일정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응답된 표본의 크기, 얼마나 가깝게 조사되었는지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정짓는 데 표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문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분은 온라인 게임 사용시간 규제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게임 중독에 대한 내용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온라인 게임 사용시간 규제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게임 사용시간 규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면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질문을 들었을 땐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동일한 주제라도 질문에 앞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도를 물어볼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가 편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공표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할 때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답변할 응답 항목을 제시할 때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는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B는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여러분은 A와 B 중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시나요? 이것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진행한 실험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A와 B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고 A와 B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B보다 A에게 더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단어를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긍정적인 표현을 먼저 제시한 것만으로도 A의 호감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제시된 정보 또는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기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요.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처럼 응답 항목 순서에 따라서 응답자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제시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순환하여 불러준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만 먼저 제시하거나 나중에 제시함에 따라 응답이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요. 이렇듯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에게 어떤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질문지를 놓고 공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문지를 확인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조사기관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더라도 모두 여론조사에 참여하거나 끝까지 응답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의견을 대표할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조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되는 내용 중에 응답률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된 사람의 비율을 접촉률이라고 하며 통화된 사람 중에서 응답을 거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응답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5명만 받았다면 접촉률 50%, 그리고 전화 받은 5명 중에서 1명만이 끝까지 응답했다면 응답률은 20%인 거죠. 언론에서 표본 1000명의 응답률 10%라고 하면 1000명 중에서 100명만이 여론조사에 응답했다고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표본 1000명의 응답률 10%라는 것은 10,000명의 사람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이 끝까지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본이 응답한 사람의 수를 뜻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때 몇 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그중 몇 명이 전화를 받았는지, 끝까지 응답을 했는지 등 세부적인 접촉 현황까지 확인하고 참고한다면 선거 여론조사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젠 여러분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반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등을 통해 공표 보도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거 기간에 무엇보다 큰 관심사는 출마하는 후보자나 정당 중 누가 이기고 있는지일 겁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도를 순위로 매겨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경쟁하듯이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선거 여론조사를 속보 경쟁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이른바 경마식 보도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론조사는 일부 유권자를 조사해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동전을 한 개 던지면 당연히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겁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 뒷면이 나올 확률도 똑같이 50%인데 실제로 동전을 여러 번 던져보면 항상 50대 50의 확률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앞면이, 때로는 뒷면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제가 실제로 10번을 던졌을 때 4번은 앞면, 6번은 뒷면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일부인 표본을 뽑아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추정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 표본 오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지지도 결과가 50%로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조사를 100번 실시하면 95번은 오차를 포함한 47%에서 53% 사이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지도는 정확히 50%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에서 지지도 결과를 두고 1% 올랐다 내렸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는데 이 오차범위 안에서의 지지도 변화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 간의 우위를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선거를 앞둔 2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A는 지지율이 30%, B는 50%가 나왔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는 27%에서 33%, B는 47%에서 53%로 오차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B의 지지도가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A 후보가 47%의 지지율을, B 후보는 50%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오차 범위를 고려한 지지도가 겹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B 후보가 높게 나왔지만 동일한 조사를 또 했을 때 A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어느 누가 지지율이 높다고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근소하다면 누가 1등이다, 앞서고 있다라는 표현보다 경합이다, 접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표본 오차는 표본수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하위 표본의 결과를 봤다면 반드시 표본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1000명 중 단 13명만이 제주도민이라면 이 13명의 의견을 제주도 유권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위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에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그림이나 그래프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여론조사는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유권자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A는 40%, B는 37%로 격차가 크지 않지만 지지도 수치가 가장 높다고 A를 부각하여 표현하게 되면 대부분 수치보다도 그래프의 크기부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지도 추이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A 후보가 0.6%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B 후보가 0.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적기 때문에 오르고 내림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프에서 0.6%포인트 차이보다 0.3%포인트가 더 큰 것처럼 나타내어 B 후보가 대역전극을 보여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지지도나 결과 추이 등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표현될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홍보물 등에도 자신의 지지도 결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나타내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수치를 확인해 정확한 지지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철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우후죽순으로 보도되는데 결과가 제각각이라 무엇을 믿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이 다양합니다. 기계음에 따라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ARS 조사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고 답하는 전화 면접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모두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속성을 묻고 있지만 질문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실시를 했는지 등 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다양한 조사 설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다른 여건 하에 조사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지도 수치만을 두고 비교하기보다는 직접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에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끼리 비교하거나 여론의 추이가 어떠한지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선거가 끝나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선거 결과, 즉 정당이나 후보자별 득표율과 비교하여 적중했다 또는 빗나갔다 정확도를 판단하곤 하는데요. A 조사기관은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율을 맞췄고 B 조사기관은 1, 2위 후보자의 순위와 격차를 맞췄다면 어떤 조사가 더 정확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판단할 수 없다입니다.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 간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요. 그 이유는 대상의 차이,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거 결과인 득표율은 실제 투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반면 여론조사는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견도 포함됩니다. 참여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선거일 일주일 전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6일간의 블랙아웃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일 일주일 전에서 당일까지의 기간에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한 사람이 34.2%였다고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3분의 1의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투표할지 결정하기도 하고 표심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득표율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겠죠. 따라서 선거일 일주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 좋고 선거 결과를 가늠해 볼 때는 투표율이나 무당층 분석을 통해 실제 득표율을 예측하는 조사나 선거일 당일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 전성시대인 오늘날 방송이나 신문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될 경우 부정적 파급력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왜곡된 결과를 공표한 뒤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는 조사기관의 난립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요. 현재는 조사 시스템, 전문 인력 등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만을 공표, 보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또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표본 추출 틀을 사용하거나 편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SNS의 특성상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론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행된 것처럼 만들어낸 여론조사 결과나 임의로 왜곡하고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여심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때도 조사기관, 조사 의뢰자, 조사 일시를 밝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를 꼭 포함하여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열한 선거 기간, SNS 등을 통해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참여해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독려 메시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성별, 나이, 지역, 지지 정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경우나 선거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여부를 허위로 응답해 2번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사례가 있었으며 조직적으로 단기 유선 전화를 다량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전환한 뒤에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해서 결과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전체 유권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